악명 높은 범죄자를 수용한 곳, 가혹한 교도소. 왜 트럼프가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있는 이 단어를 꺼내 들었는지를 보면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가 이민자를 추방한 것이 권한 남용이다 라는 첫 번째 판결을 내놨습니다. 적성국 국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영장도 없이 재판도 없이 이 미국 내 적성국 국민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불법 체류자를 모두 재판에 회부하려는 급진적인 판사들에게 맞설려고 내가 이 말을 꺼내든 거다. 악권 시작합니다. 요즘에 살다 보면 진짜 말썽 많은 사람들 볼 때 저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런 놈은 내가 딱 잡아갖고 삼천교육대에 보냈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저놈을 맡고 있는 이주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슈퍼맨 이주호.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코너명을 하나씩 정했잖아요. 네. 저는 슈퍼맨 이주호.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카트라즈를 부활시켜야 된다. 알카트라즈가 뭡니까? 알카트라즈, 최악의 잔혹한 미국의 감옥이라고 일컬어졌던 아주 무서운 그 감옥이었었죠. 연방교도소였는데 예. 이 연방교도소가 아마 많이들 영화로 유명할 겁니다. 더 락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고, 알카트라즈는 워낙 그 보안이 삼엄하고, 이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감옥의 특성상 바다 한가운데 떠 있거든요. 예. 탈출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돼서 그 정도는 해줘야 이게 빠삐용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단 한 명의 범죄자도 탈출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살아서 나간 사람은 없다. 예, 아니 근데 살아서 약간 탈출한 사람은 살아서 없다. 탈출한 사람은 이거 잠시 후에 좀 얘기해드릴 텐데 네. 탈출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땅에 도착한 걸 발견을 못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서는 탈출 못했잖아. 자, 근데 이제 오늘 어차피 미국의 감옥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안 그래도 뭐 다들 주가 올라서 기분도 좋고 하니, 예. 그럼 주가 움직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미국의 민영 교도소는 사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된 교도소가 있어요. 상장된 교도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에서 가장 크게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지오그룹이라고 하는 이 기업인데, 여기 이게 주가가 빵 뜨는 이 부분 보이시죠? 예. 이게 11월 그 대선 결과 발표 날입니다. 럼프형. 네,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니까 이게 빵 뜨고, 그 다음에 그 고점 피크 찍은 데 보이시죠? 이때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날입니다. 예. 근데 이 현상은 다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코어 시빅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한 14달러, 13달러에서 24달러까지 갔으니 와. 빵 뜨죠. 예. 그리고 이제 1월 요 피크 친 데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와 민영 교도소는 직접적으로 좀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한 다음에는 이른바 그 트럼프 트레이딩이 종료됐던 시점이 취임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피크 치고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되는데, 예. 근데 트럼프와 민영 교도소는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단면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 게 저는 알카트라즈의 부활 지시로 보이는 거고요. 일단 그 지난 5월 4일이었었는데 5월 4일이면 우리가 연휴로 쉬고 있는 그 시점이었잖아요. 어린이날을 기다리며. 어린이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뉴스가 터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카트라즈를 다시 열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이때 했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그대로 난 해프닝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상황을 본 몇몇 전문가들이 이거는 범죄자를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큰 변화의 조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짧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훨씬 더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예. 그러니까 처벌을 많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 10여 년간 이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알카트라즈 부활, 그 다음에 이민자를 추방할 때 이민자에 대한 구금 시설을 민간 교도소에게 의뢰하는 이런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화보다는 처벌에 더 중점을 둔 방식으로 뭔가 범죄자를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조짐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그 판단의 영역이 좀 있긴 있거든요. 이게 네. 인권의 문제 같은 걸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대비하는 거는 그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치안이 안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범죄자는 진짜 뭐 이렇게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네. 그런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가 그 범죄자들을 너무 이렇게 험하게 대한 걸로 국제 인권에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뭐 코인을 하네 그리고 거의 미친놈 취급했었거든요. 네. 그 사람 요새 인기 엄청 좋아요. 범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범죄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공권력이 범죄 조직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정말 그렇게 진짜 전쟁을 치르듯이 범죄자를 대하는 부분이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도 미국 내에서도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어. 네. 근데 남미라든지 필리핀만 하더라도 두테르테 대통령 막 다 쏴 죽이는데 네, 그쵸. 인기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얽혀 들어가면서 다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미국에서 이런 좀 처벌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왜 트럼프가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있는 이 단어를 꺼내 들었는지를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좀 화면 보시면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모두 재판에 회부하려는 급진적인 판사들에게 맞설려고 내가 이 말을 꺼내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연인지 보면은 이 말을 꺼낸 게 5월 4일이에요. 근데 그 이틀 전인 5월 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가 이민자를 추방한 것이 권한 남용이다. 라는 첫 번째 판결을 내놨습니다. 무슨 권한을 남용했는지 보면은 이민자를 트럼프가 추방을 할 때는 근거법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그 근거법이 뭔지를 보니까 적성국 국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적성국 국민에 대한 법이 있군요. 그렇죠. 이게 어떤 법이냐면 만약에 미국이 적국과 전쟁을 하거나 예. 아니면 적국으로부터 침략 위기가 있는데 근데 그 적국의 국민이 미국 본토 내에 있으면 그 적국 국민이 뭔가 스파이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분란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임의로 영장도 없이 재판도 없이 이 미국 내 적성국 국민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170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1700년대. 1700년대. 그지 뭐 아야 법은 잘 모르겠고 야 그거 언제 지금 법 따지게 생겼냐 지금 보안관도 없는데 막 네. 그러면서 일단 잡아 넣어 네. 할 수 있는 법이죠.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발동을 할 수 있는지 보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영장도 필요 없고 재판도 필요 없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너무나도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조 기자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냥 한국이 적성국이라 쳐. 네. 그냥 집어넣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발동 조건이 공식적으로 전쟁이 선포됐거나 아니면 외국의 침략과 침입이 발생했거나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에만 발동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게 권한 남용이라고 한 거는 이 연방 법원에서도 이게 미국이 현재 외국으로부터 침략당했거나 조직적인 침입이 있거나 전쟁이 선포된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법을 발동하는 거는 무리한 판단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권한 남용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그럼 모든 이민자를 다 재판에 회부하라고? 내가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알카트라즈 감옥을 다시 만들겠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좀 즉흥적인 행동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알카트라즈라는 곳이 상징성이 있고 그렇죠.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해주기 위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카트라즈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했던 말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아무 계획도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알카트라즈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입에서 몇 번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을 몇몇 전문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곳이 일단 지금은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감옥으로 만드는 거는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시설들이 많이 낙후됐고 부식됐어요.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알카트라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수용하자고 알카트라즈를 다시 감옥으로 재건하는 거는 사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카트라즈를 다시 계속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워낙 악명 높은 범죄자를 수용한 곳, 그 다음에 가혹한 교도소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카트라즈라는 단어를 계속 국민들에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뭐가 있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가혹한 교도소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치안에 신경을 써주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메시지로 사용할 가능성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이 삼성교육대 얘기하면은 삼성교육대가 얼마나 그 나쁜 잔인했죠. 역사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쓰는 거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네. 막 정말 나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아유 저는 놈들과 삼성교육대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네. 진짜 삼성교육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네. 아우 저런 사람들 어떻게든 좀 사회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라는 그렇죠. 그런 한탄이 있는 거죠. 알카트라즈도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 알카트라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곳인지 한번 간략하게만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850년대에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왼쪽이 태평양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샌프란시스코고요. 알카트라즈 섬이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감옥이 있는데 태평양을 방어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방어하기 위한 포병 대대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였죠, 요새. 일종의 요새였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를 1934년에 연방 교도소로 바꿔서 29년간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관광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넓지는 않네요, 진짜. 작습니다. 상당히 작아요. 여기서 숀 코네리 형님이 덜하게서 탈출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뭐 액체 폭탄 같은 거 이렇게 막 막았던 그 명장면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에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탈옥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뭐 1년에 14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매년 6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돈 되는 관광지인데 돈이 많이 됩니다. 안 바꾸는 게 돈이 더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마피아 두목인 알카포네. 우와, 알카포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버드맨이라고 불리는 로버트 스트라우드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인물들이 수감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연방 교도소로 운영됐던 29년 동안 36명이 연루됐던 14건의 탈옥 시도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살아서 본토에 도달하지 못했다.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는 없다는. 네. 예. 그래서 이게 탈옥 성공 확률이 그럼 진짜 0%냐? 사실 이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화로 극화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3명의 탈옥수가 있었어요. 3명의 탈옥수, 이 3명의 인물인데 이 탈옥수가 교도소 안에서 진짜 오랜 기간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 두상을 만들어요. 그 두상을 이불을 덮어놔. 교도관은 우리가 자는 줄 알았지? 하지만 우리는 그때 땅을 파고 도망갔던 그런 마네킹을 넣는 거네. 마네킹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영화가 돼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Escape from Alcatraz라고 알카트라즈 탈출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거든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근데 왜 그러면 탈옥 성공 확률이 진짜 0%냐에 대해서 이 세 인물이 탈옥까지 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인물들이 살아서 어디엔가 도착한 게 확인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살아서 도착하지 못했다면 바다 때문에 죽었으니 탈옥 못한 거고. 근데 살아서 도착했다면 탈옥에 성공한 거고. 근데 발견되지 않았고. 그럼 이거는 탈옥 성공 확률이 제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약간 영원히 미스테리.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그 미국 입장에서도 이 인물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발견되면 성공 확률 0%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전설이.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알카트라즈가 폐쇄가 됐는데 그 폐쇄된 이유는 뭐였었냐면 일단 그 알카트라즈는 본토와 좀 단절되어 있는 섬이다 보니까 식수 공급을 비롯해서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폐쇄됐을 시점이 1960년대인데 그때는 그 흑인 인권 운동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그 동시에 그 수감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폐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던 인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화면 보여주시면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까지는 수감 인원이 다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수감 인원이 70년대부터 급속도로 늘어나죠. 이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가 많아진 것이냐, 수감자가 많아진 것이냐.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죠. 예.
그리고 유례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워낙 사람들의 삶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범죄와 마약이 들끓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해야만 표를 얻는다는 기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닉슨 전 대통령도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요. 레이건도 마약과의 전쟁, 그 다음에 클린턴도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뭐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종신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웬만한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기조가 거의 몇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와의 전쟁했었죠. 비슷한 시기에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희한하게도 우리는 전혀 다른 대륙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런 기조들이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잠시 후에 해드릴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굉장히 많은 교도소가 필요하게 됐고 그 교도소를 그럼 다 연방교도소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그게 자본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 니는 밥 먹는 것도 아까워 이거지.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보면은 민간 교도소를 키우면 됩니다. 민간은 그럼 뭐 잡혀가는 사람이 돈을 내나요? 민간 교도소는 일단 그 연방 정부 내지는 주정부로부터 돈을 받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배정받겠죠. 예. 배정받긴 하는데 수감자들을 이용한 이익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익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수감자들이 노동을 해서 생산해낸 재화를 이제 기업들에게 납품하게 되면 일시킨다고? 일시킨다고. 그러니까 그걸 판매하게 되면 그걸로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 교도소를 활성화하는데 로비 단체 가운데 뭐 월마트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네. 민간 기업들이 꽤 있어요. 결국은 그 당시 이제 1980년대 민간 교도소들이 막 시작할 때 보면은 그때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레이건노믹스가 시작이 되잖아요. 레이건노믹스의 대표적인 이제 기치 가운데 하나가 작은 정부를 하면서 보조금 철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도 그때 망했던 그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민영화 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 교도소가 많이 탄생을 하게 되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코어 시빅이라든지 그리고 지오그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1983년, 1984년에 설립돼요. 딱 그때 나옵니다. 정부 사업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위탁 사업이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급격하게 재소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냐면 연방 정부로부터 수감자 1인당 일정 금액을 받게 돼요. 뭐 대체로 100달러 이상을 하루에 100달러 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화면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한 명당 하루에 100달러잖아요. 예. 그럼 365일이면 뭐 3만 36,000달러 정도 네, 되죠. 네. 이거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한 명에게 1년에 나오는 건데 보조금이. 네, 보조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돈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뭘 하냐면 예를 들어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벌금형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석방 받아서 보호관찰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업무 대행도 같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호관찰 대상자 있죠. 범죄자, 네. 가석방자 그 사람이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벌금 수수료의 일부를 이 기업들이 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방 정부나 주정부로부터 받는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원들을 계속 창출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징수를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데 벌금을 못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압류를 하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죠. 그럼 노숙자가 되고 나서는 또다시 뭐 크고 작은 범죄로 다시 구금이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민영교도소에 들어와서 1인당 금액을 받죠. 약간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민영교도소들도 재소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만은 없으니까 예. 신성장 산업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민자 구금이었습니다. 아. 이게 법은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민세관 단속국이 2003년에 이제 출범을 해요. 그러면서 이민세관 단속국이 민영교도소에게 이민자 구금을 위탁을 맡기게 되는데 예. 이게 그 위탁을 맡길 때 이제 위탁금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 주는 돈 플러스 구금센터에서 이민자들이 유니폼을 사야 된다든지 전화비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돼요. 아 옷을 자기 돈 내고 사야 된다고요? 감옥에. 군대에 갔을 때 맨날 그 농담 하잖아요. 너 총 사왔냐? 아 맞아. 총 사가야 돼요. 여긴 총 사가야 돼요. 오. 그러니까
구금센터 내에서 이민자들은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하루에 1달러에서 2달러 받는 급여로 8시간 노동을 해서 그 돈으로 요거 마련해갖고 지금 하루 내는 2달러 네. 벌게 한 다음에 그걸 뺏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공공이나 그렇게 만들어진 재화는 공공이나 민간에 판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영교도소가 이걸로 돈을 꽤 쏠쏠하게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까지 됐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주주들의 요구에 맞춰서 금액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하죠. 근데 이게 보세요. 그 국가의 논리 어떻게든 그 구금 시설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국가의 논리 대신 그게 민영화죠. 예. 민영화죠. 대신 사회에서 범죄자는 격리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 예. 그 다음에 그 요구를 위탁받은 기업들의 자본 논리.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재소자가 막 급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화면 보시면 미국의 재소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시죠. 1970년대, 78년에 거의 한 30만 명 정도 되던 재소자가 150만 명에서 160만 명 정도 되는 5배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불경기라 그런가 꺾이네요. 이게 그 불경기보다도 네. 그때 그 좀 다른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것부터 먼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의 재소자로 있는지 일단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것 외에 미국에는 뭐 주정부 교도소, 그 다음에 연방 교도소, 카운티 교도소 이렇게 다 따로 있고 민간 교도소가 또 위탁을 받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실시간으로 총 그 수감 인원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대략 2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200만 명 정도. 근데 전 세계 수감자가 몇만 명이냐면 1,1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럼 전 세계 수감자 가운데 25% 정도를 미국의 수감자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구나. 근데 보세요.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죠. 예. 전 세계 인구가 한 6, 7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미국 인구는 한 6, 70억 명. 6, 70억 명이라고 했을 때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5%인데 수감 인원은 25%.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수감 인원은 평균적으로 대략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와, 40배죠. 인구 대비해도 많긴 많네.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미국이 3억 5천만 명이라고 쳤을 때 인구 수는 7배. 근데 재소자 수는 수감자 수는 거의 40배. 많긴 많습니다.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건데요. 중국 이런 데는 몇 명 잡혀 있는지 알긴 하나. 그것도 모를걸요. 이건데요. 10만 명당 그 수감 인원 한번 보여주시죠. 10만 명당 수감 인원이 2012년에 거의 한 65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좀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한 489명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죠. 네. 동유럽이 좀 많네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도 이 정도. 남미 아무리 그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만큼 체포 못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수감 시설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2010년대부터는 그럼 왜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냐? 이때 사실 2010년대까지는 9.11 테러가 2000년대 초반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2010년대까지 테러와 치안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체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국가안보법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서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뭐였었냐면 이겁니다. 재소자들의 노동 착취가 문제가 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2016년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총파업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1, 2달러 받고 그리고 0.3달러, 1.4달러 이 정도 돈 받고 진짜 하루 종일 노동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일 안 해.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감자들도 인권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의 목소리들이 좀 있었고요. 수감자들의 불만이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 교정시설에서도 수감자들의 식별카드, 손목 식별 장치, 화상전화 이런 사용료를 수용자에게 징수했었다고 합니다. 총사와라고. 총사와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교화의 수단이 아니라
수익성의 수단이 됐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거죠. 약간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서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하면서 그렇죠. 뭔가 그 자본의 논리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는데 네. 그 교도소도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인권 문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이 좀 그 교도소에 대한 압박으로 좀 작용을 했겠네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 10년 동안은 상당히 우리가 피시한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그때는 재소자에 대한 그 인권 문제도 많이 논의가 또 됐었고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 행정부 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그 경범죄까지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작년 재작년에 한창 뉴스에서 뜨거웠었던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 $950 미만 훔치면 맞아. 잡혀가지 않는다고? 요 사건이 되게 와, 눈에 띄었었죠. 저것 때문에 엄청 훔쳐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950 밑으로만 하면 난 처벌 안 받아라고 하는 어떤 인식, 물론 인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CNN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촬영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 뒷모습이 바로 도둑입니다. 그냥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때 이조 기자가 아무래도 미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때 이조 기자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 어느 뭐 마트인가의 주가가 엄청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월마트의 주가도 떨어졌었는데 네. 그 이유가 워낙 도둑이 많이 들어서 많았어. 도둑이 많이 들어서 계속 물건이 없어진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매대를 자물쇠로 채웠죠. 아. 제가 그러고 나서 미국 갔었잖아요. 그 자물쇠로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충전기를 사려고 하는데 자물쇠 열어서 이제 빼주셨거든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보면 한 2014년에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 제47호라는 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경범죄 처벌 기준이 54만 원, 그러니까 $400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이거를 교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민영 교도소들의 어떤 수익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경범죄 기준을 좀 높여서 $950로 높여서 우리가 그 처벌이 아닌 교화로 삼자라고 네. 했던 움직임이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 47호였었는데 또 캘리포니아네요. 약간 네. PC한 지역이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벌만 하지 말고 교화를 하자. 교화를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지난 10년간 있었던 거고 그 10년간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감자가 줄었고. 수감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2009년부터는 수감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근거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이든 때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2016년에 그럼 진짜 민간 교정 시설이 정말 교화에 좋은 수단이 되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공공교정시설보다도 1인당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 별론데? 그리고 교정 프로그램도 연방시설보다 성과가 낮더라. 수용자와 교도소 간의 안전과 처우도 열악하더라. 이거 안 되겠다. 민간 교도시설을 계속 이용하면 안 되겠다 해서 2021년에 그러면 민영 형사 구금시설 사용을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21년. 그게 예. 바이든 당시 있었던 거고요. 그때부터 그 민간 교도소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나빠지게 돼요. 와, 근데 이게 그 미국에서는 그 정권 민주당 정권이냐 공화당 정권이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히 갈라지긴 갈라지네요. 엄청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 움직임을 그냥 보고 있을 인물이 아니죠. 우리 트럼프 임기 첫날 펜 던지는 퍼포먼스 기억나시죠? 예, 예. 이날 방금 보여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을 폐기를 합니다. 이 펜 던진 펜 가운데 요 행정명령 폐기한 펜이 있어요. 이날 이걸 바로 폐기하게 되고 민간 기업을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구금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게 된 거죠. 이게 트럼프 트레이딩이 괜히 발생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민간 교도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게 은근히 정치적으로 좀 먹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면은 첫 번째로 여론을 생각을 해보면 범죄는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한 감금을 통해서 치안을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여론에서는 반갑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여론은 확실히 범죄자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처벌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지지를 받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가 증가한다는 프레임을 쓰게 되면 여론을 자극할 수가 있고 여론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은 민영 교도소의 확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도둑 많이 잡아가지고 감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은 것 같은데 네. 여기는 그런 얘기 나오면은 민영교도소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논의로 확장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로비 단체 가운데 막 월마트와 맥도날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민영교도소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역사회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 요즘에 이제 그 수많은 지역 가운데 쇠퇴한 지역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는 산업이 사실 없기 때문에 님비보다도 거기에 교도소가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로 반기는 지역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쇠퇴된 지역들의 경우에는. 그럼 지역사회 입장에서도 민영교도소 확대를 좀 지지할 가능성도 있어서 은근히 이게 좀 먹히는 아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업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알카트라즈를 나는 다시 부활시킬 거야라고 하는 게 그냥 선동적인 거가 아니라 뭔가의 하나의 그 트렌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트렌드로 다시 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긴 합니다. 근데 저 요즘에 되게 좀 특이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과도하게 재소자 인권을 감싸줬더니 툭하면 고소하고 진정하고 교도관의 업무 환경만 좀 열악해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화면 보여주죠. 툭하면 교도관을 고소하고 진정하고 이거는 범죄자 인권의 황금기 아니냐, 재소자 인권 강화하려다가 교도관의 업무만 열악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험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거기가 뭐 성과급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 굉장히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일 건데 네. 사실 인권 문제는 저는 경찰도 그렇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경찰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교도관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런 거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이게 뭐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냐, 맞아요. 교도관 인권이 더 중요하지. 그런 거 하면은 확실히 건드렸을 때 폭발력 있는 주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쭉 돌아가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닉슨부터 레이건 그다음에 클린턴까지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펼치던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자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후반기에는 우리나라도 범죄와의 전쟁을 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교도관들이 좀 이렇게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범죄자의 인권보다 이제 교도관의 인권을 더 이제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민영교도소는 교도관도 성과급 주나? 아, 주겠죠. 주겠죠? 주겠죠. 근데 민영교도소들도 미국에서 요즘에 처우가 너무 열악한 나머지 교도관을 구하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열악한 업무를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교정 업무 자체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처벌 중심의 트렌드로 가게 된다면 그 교도소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남일로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서 아니면 시장 원리를 같이 적용을 하고 거기서 뭐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보고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짜뉴스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죄를 안 지은 사람도 그냥 잡혀가고 삼천교육대 끌려가가지고 막 엄청 피해를 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개선이 된 게 지금의 어떤 인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인권을 챙기다 보면 또 너무 화나는 일이 생기고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정치권에서 자극을 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또 이것도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건들고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네. 정말 잘 잘 건드려요. 건드리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결론을 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그거를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네. 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 일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여론이 좀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숀 커너리가 탈출에 성공했죠, 거기는. 성공했었어요? 성공하지 않았었나? 아 이거 너무 오래된 영화라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예, 알카트라즈 교도소 부활 지시가 어떤 교정이라는 업무와 자본시장의 가치, 네. 자본시장의 논리, 그리고 정치와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악건이었습니다.